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올라가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 맨발족들은 아쉽기도 하고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땅과 만나서 평화롭고 건강한 맨발 걷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죠. 그렇지만 몇 가지 대비만 한다면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분이 단순한 취미 생활로 하시는 거라면 추운 계절에 맨발 걷기를 꼭 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암 환우분들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쌓이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겨울철 맨발 걷기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는 수칙만 안전하게 잘 따르신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면역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이번에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겨울철 맨발 걷기 왜 더 좋은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척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될 것처럼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스트레스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켭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스스로 꿈틀거리면서 껍데기를 깨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는 생명에게는 얇은 계란 껍데기조차도 두꺼운 성벽처럼 버거운 대상일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리로 껍데기를 깨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이것은 병아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는 바로 삶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겨워 보이는 병아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껍데기를 깨준다면 그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힘들어할 때 어미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스스로 알을 깨려는 정도의 스트레스조차 없다면 병아리는 세상으로 나올 수도 건강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흙을 뚫고 새싹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의 틈을 비집고 가장 부드러운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연한 줄기를 뒤틀면서 땅 위로 솟아날 곳을 찾아갑니다.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겨우 땅 위로 솟아 올라왔는데 가볍게 스치는 봄바람조차 새싹에게는 스트레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싫어서 싹을 틔우지 않는다면 씨앗은 캄캄한 흙 속에서 썩어갈지도 모릅니다. 평생 햇빛을 만나지 못하고 초록의 잎사귀도 만들어 보지 못하겠죠. 또 예쁜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늘이 될 만큼 커다란 줄기와 가지를 뻗지도 못할 것입니다. 커다란 줄기에서 달콤한 열매를 내고 가을이면 새색시 볼 같은 발그레한 단풍도 만들어 지구별을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스트레스가 싫다고 평생 스스로 땅 속에 갇혀 지내는 셈이죠. 식물조차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적당한 스트레스가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원리를 호르메시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가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스트레스의 양에 따라서 생명체의 삶을 더욱 촉진할 수도 있고 더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적은 삶도 생명체의 건강에 그리 유익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장수 유전자 혹은 항노화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투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켭니다. 시르투인 유전자는 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에도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은 대표적으로 시르투인 유전자를 깨우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적절한 스트레스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체온이 낮아지는 것, 즉 추위입니다.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 적당히 추운 것이 좋습니다.
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정화하고 근육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복 과정입니다. 이때 너무 높은 온도보다는 18도 내지 19도 정도의 약간 낮은 온도가 오히려 숙면을 돕습니다. 맨발 걷기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물론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걷는 것도 좋지만 약간은 차가운 바닥의 스트레스를 느껴보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 회복에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냉수 마찰을 하는 것이 겨울철 건강 비법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1년 내내 차가운 바닥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에 맞게 1년에 약 4개월 정도를 차가운 바닥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호르메시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겨울 동안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3월이 그렇게 더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계절에 감사하고 다음의 계절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만큼 발을 보호하고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맨발을 노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라면 5분도 좋습니다. 괜찮다고 느껴지신다면 매일 1분씩이라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노출 시간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맨발 걷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발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라면 겨울에 발을 모두 노출하기보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접지 양말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양말에다가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발가락 앞부분은 보호하고 접지 효과를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유전자를 키는 길은 체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지나치게 시원한 곳만 찾는 것도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늘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것이 반드시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우나에서 몸을 뜨끈뜨끈하게 하는 것, 운동을 통해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국이나 병원이 워낙 가까운 곳에 있고 조금만 아파도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른 해열제를 사서 먹거나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곤 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꼭 건강에 이로운 것일까요? 세균 감염은 일반적으로 드물고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이 훨씬 흔합니다. 바이러스 중에는 특별히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변종이 많고 유행 따라 퍼지기 때문에 일일이 다 치료제를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보다 증상을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체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의 활동력은 떨어지고 면역세포의 활동력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아주 위험한 정도의 고열이 아니라면 열이 나는 것이 오히려 병의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암세포도 높은 온도에서는 활동이 억제됩니다. 일상적으로 체온을 높게 유지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높이는 방법 중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맨발 걷기보다 일상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장수 유전자를 켜는 방법은 배고픔입니다. 간헐적 단식, 일정 기간 동안의 단식은 모두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16대8 식사법입니다.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음식을 드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정 허기가 진다면 과일이나 채소를 먹습니다. 과일은 30분, 채소는 1시간 정도면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덜 줍니다. 음식을 드신 후에는 소화기관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음식은 단 10분만 먹더라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소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섞이면 그만큼 소화 시간도 길어집니다. 특히 가공이 많이 된 식품은 소화 기간이 더욱 깁니다. 라면은 밀가루를 튀긴 데다가 방부제까지 포함되어서 위를 통과하는 시간이 32시간이나 걸렸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방부 처리된 식품을 소화하는 데에는 여러 소화기관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가급적 빨리 소화시키고 남은 것들을 배설해야 하는 소화기관의 입장에서는
음식물이 소화기관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만성염증과 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게 소화되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가급적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뒤섞어서 먹지 않는 단순한 식사가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푸짐하게 먹는 것은 수명을 짧아지게 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만큼 드시고 적당한 정도의 공복을 즐길 줄 아는 생활 습관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일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는 장수 유전자를 켜는 숨겨진 스위치입니다. 여러분도 겨울에 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만으로 온몸의 면역을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약 200만에서 4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손과 발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냉수로 샤워를 한다면 이 모든 땀샘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긴 시간 동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손과 발에서는 땀이 분비됩니다. 다른 신체 기관보다 더 밀집된 손발의 땀샘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냉수 샤워를 짧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맨발 산책을 좀 더 긴 시간 한다면 비슷한 호르메시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맨발 산책은 우리 몸에 있는 약 4분의 1 정도의 땀샘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면역력을 올리는 데는 좋습니다. 익숙해진다면 조금씩 시간을 늘리고 맨발 걷기의 속도도 올린다면 호르메시스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새롭게 배워야 하는 운동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비교적 손쉽게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도 기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겨울철 맨발 걷기를 위한 요령을 사전 준비, 맨발 걷기 하는 동안, 그리고 사후 관리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 발을 보호할 도구들을 준비하고 그 외의 신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겨울철 맨발 걷기 준비의 핵심입니다. 두툼한 겉옷과 방한 모자, 장갑, 물티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를 충분히 보온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에서 발은 접지를 하더라도 몸의 다른 부분은 충분히 보온해주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서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온성이 좋은 겉옷을 준비합니다. 긴 패딩이 그런 면에서는 몸의 넓은 부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바지도 따뜻한 것을 입으시고 추운 날에는 가급적 모자로 귀까지 가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갑도 꼭 챙기시고 마무리를 위해서 물티슈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지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신발. 현재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 접지 신발을 검색하면 무척이나 다양한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2, 3만원짜리부터 수십만원짜리 접지 신발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5만원 이하의 접지 신발은 대체로 접지와는 무관한 제품이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저 키워드에 접지 신발이라고 쓴 것 뿐이지 접지를 위한 어떤 장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해외 배송 상품이 많아서 잘못 주문했다가 다시 반품할 때는 상당히 번거롭거나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접지 제품을 사실 때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그리고 실제 접지가 되는지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접지가 되는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한 신발인데 가격이 10만원 정도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6, 7만원 정도 하는 것까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지 신발을 사신다면 제목만 보고 사지는 마세요. 꼼꼼히 내용을 다 따져보시고 진짜 접지가 되는 제품인지 반품은 용이한지 잘 따져보시고 구매하시기를 권합니다. 접지 신발은 사실상 맨발 걷기 효과 3가지 중에서 푸코 강화나 지압 효과는 볼 수 없고 접지 효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면역이 약한 분들 또는 당뇨가 심한 분들, 발의 상처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초기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접지 양말. 접지 양말은 접지 효과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푸코 강화 효과와 지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맨발보다는 덜하겠죠. 발의 상처가 염려되거나 너무 차가운 바닥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접지 양말을 신는 것도 겨울철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양말.
접지 양말보다 더 좋은 것이 일반 양말로 접지 양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접지 양말을 만든다면 접지뿐 아니라 풋코어, 지압 효과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철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을 받으면서 호르메시스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오히려 돈 주고 사는 접지 양말보다 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접지 방법, 양말 외에도 보온 실내화나 덮버선 등 다양한 제품들의 바닥에 구멍을 만들어서 맨발 걷기 신발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니만큼 애착도 가고 활용도도 높으니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접지 신발을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최근에는 지팡이에다가 구리선이나 이 접지가 되는 재료를 사용해서 지팡이로 접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준비 운동. 겨울철 맨발 걷기를 위한 도구들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준비 운동 차례입니다. 맨발 걷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몸을 풀고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맨손 체조도 좋고 제자리에서 발목과 다리, 팔과 어깨, 허리 등 다양한 관절 부위를 모두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발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맨발 걷기를 끝까지 자기 목표대로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링크를 한 내용을 보신다면 맨발 걷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것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는 여름보다 좀 더 천천히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천천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근육과 피부가 좀 부드러운 상태에서 같은 충격이라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데 겨울철에는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땅 표면이 딱딱하게 얼어 있어서 뒤꿈치로 땅바닥을 세게 디디면 충격이 더 커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나무들이 열매와 이파리를 다 땅으로 돌려보낸 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잠잠한 것을 봅니다. 맨발러 여러분들도 잠잠히 자신의 진정한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도 천천히 걸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걷는 시간, 초보자라면 5분 정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걷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모래사장과 같은 곳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끼신다면 매일 1분 정도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충분히 맨발 걷기의 내공을 쌓으신 분이라면 이보다 더 긴 시간을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발의 상태, 체력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조금씩 천천히 늘려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히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겨울에도 6시간씩 맨발로 산책을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으니까요. 함께하면 좋은 운동. 맨발 걷기를 통해 풋코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맨발 걷기 중간중간 다른 하체 운동을 병행하면서 발의 자극은 좀 줄이고 하체의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다가 중간에 맨몸 스쿼트를 하면서 전반적인 하체의 근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맨몸 스쿼트는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에 따라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종아리 근육도 풋코어와 함께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정맥의 밸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정맥의 밸브인데 이 밸브가 고장나는 것을 정맥류라고 합니다. 정맥류는 매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는 다리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정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풋코어와 함께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운동이 까치발 들기입니다. 용어로는 카프레이즈라는 동작입니다. 나무나 목책 등 손으로 지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고 5초간 유지한 뒤에 천천히 뒤꿈치를 다시 내리면 됩니다. 까치발 들기는
발목과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 뒤에 하셔야 쥐가 잘 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하시는 경우 종아리에 쥐가 나기도 하니까 반드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관리. 맨발 걷기 이후에는 발을 꼼꼼하게 씻으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상처가 있더라도 초기에 발견하여 잘 대처하면 심각하게 발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당뇨발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발에 상처가 나면 골마서 결국 발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병인 당뇨발도 있는데, 이 당뇨발은 환자도 의사도 다 무서워하는 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뇨발로 진행하는 것은 대체로 상처를 빨리 확인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상처가 난 직후에 확인하시고 즉시 병원에서 처치를 하신다면 발을 잘라내는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거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이미 진행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접지 신발이나 접지 양말을 신어서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초기에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씻자. 겨울철 맨발 걷기를 마친 후에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 맨발 걷기로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씻으면 자칫 수포가 잡히거나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후에는 발이 이미 차가워진 상태이므로 찬물로 씻더라도 그렇게 차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 직후에는 가급적이면 찬물로 씻으시고 충분히 발의 감각이 회복된 뒤에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티슈 이용.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맨발 걷기 후에 주로 물티슈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간편하게 작은 물티슈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맨발 걷기 후에 발을 가볍게 닦고 집에 와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씻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부터 산을 오르는 지인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산신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맨발 걷기 후에 흙만 털고는 양말을 신고 바로 하산합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양말을 신은 채 샤워실로 가고 비로소 양말을 벗고 샤워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편리한 방법 아닌가요? 찜찜한 분은 물로 씻으시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각자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맨발 걷기를 하면서 면역력을 키우시기를 응원합니다.